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5회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들을 체크를 조금 더 많이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초적인 문제랑 그냥 세법 깊숙이에 있는 문제가 조금 분리가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은 조금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에서부터 그냥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1번 공짜 정답이었죠.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또 뭐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이 있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기서부터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재무제표나 본문의 주석의 그 성격 등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이 대표적인 거, 외상매출금 받으러 묶어서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한, 그러니까 항상 전기와 단기를 항상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2번도 어떻게 보면 공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 그러니까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쵸?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게 평가손익이에요. 평가손익.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오른 것 같은데 아직 실제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상장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상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상장주는 우리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주식 시세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상장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 시세가 안 나와요. 시세표가. 그러면 우리는 비상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시장성은 상장주를 우리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상장 폐지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상장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비상장주는 우리가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틀려도 조금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중 차입 원가 자본화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문제 3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그러니까 차입 원가, 차입 원가란 얘기는 이자 비용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 이자 비용을 우리는 자본화 대상으로 할 거다. 자본화 대상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는 뭐가 돼요? 자산으로 인식을 하겠다. 자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건물이 100억짜리예요. 공사 총액이 100억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30억밖에 없어. 그래서 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출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럼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대출을 하는 순간서부터 계속 매달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어느 순간에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됐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빚을 완공됐다고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자 비용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완공될 때까지 발생한 이 이자 비용,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 그때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우리는 모두 뭘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자를 납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무조건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은 다시 뭘로 바뀌어요? 건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완공 이후에 나가는 이 이자는 이때는 이제 사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기본 개념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 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맞는 표현인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정부 보조받았으면 보조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았으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용 처리 혹은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지 않는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볼게요.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일반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차입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 조정을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예를 들어서 A은행의 대출은 뭐 이자율이 5%고 B은행의 대출은 이자율이 4%고 C은행의 대출은 이자율이 7%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이 있으면 대출 원금에 곱하기 이율 곱한 금액을 세 개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평균치를 다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 이자율을 다시 계산을 해서 이걸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이자율은 이렇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기 보시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 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차입금 내에서 우리가 한도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원래 운용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이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완공된 시점에 종료한다. 그때까지의 지출 부분은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완공된 시점까지는 모두 자산이 가능하다. 그 이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말이 조금 많이 어렵더라.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부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에서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받은 거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풀이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지금 세무 1급 정도 하시면 당연히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 4번은 일단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주식 분할은 주식 수가 증가하는 대신 액면 금액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주를 발행을 했어요. 만주. 액면이 10,000원이에요. 액면이 10,000원인데 이걸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액면 10,000원을 액면 5,000원으로 바꾸고, 그럼 5,000원으로 바꿨으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2만 주로 바뀌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자본금은 1억 원, 1억 원 똑같아요. 전체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단 우리가 분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액면가를 쪼개는 거예요. 액면 금액을 쪼개주는 걸 우리가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하고 잉여금이 감소한다. 아니죠. 이거는 무상증자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이 증가를 해버리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고, 주식 병합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도 총 자본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2번 보기, 나번 보기에 있는 설명 중에 자본금이 증가하고 잉여금이 감소한다가 바로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표현은 발행을 하게 되면 얘는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이 어떻게 된다?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무조건 증가를 하게 된다. 자본도 마찬가지 증가를 하게 된다.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식 유상증자, 여기서 발행은 유상일 경우에요. 유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배당하고는 다른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자기 주식을 장부 금액보다 10%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면 자본금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본 잉여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가라마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완전 공짜. 우리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회계서부터 나와요. 회계 1급서부터. 회계 1급서부터 우리 세무 2급에서 계속 나와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이건 암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암기하셔야 되고, 세법의 개정으로 회계 처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절대. 세무는 회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절대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중대한 오류의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여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소급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오류 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당연히 공시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6번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론가가 뭐예요? 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메모론가. 메모론가는 돈을 언제 썼어요? 이미 과거에 지출을 했어요. 과거에 지출이라는 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원가를 메모론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메모론가는
뭐라고 배웠죠? 장부가를 메모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취득 원가만 나와 있고 감가상각노계획이 문제상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 원가가 바로 매몰 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으니까 매몰 원가는 무조건 장부가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취득 원가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 여기서 이것도 회계 1급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틀리는 이 퍼센트 계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조금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자, 이들의 합을 단기 총제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총제조 원가. 그러면 총제조 원가는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80%래요. 제조 간접비의 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단기 총제조 원가의 35%래요. 단기 총제조 원가의 직접 노무 원가는 35%래요. 그러면 일단 총제조 원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0.35를 하게 되면 3호를 하게 되면 노무비가 일단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0.35를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875만 원. 875만 원의 노무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조간접비가 있어서 제조간접비에서 노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꾸로 노무비에서 제조간접비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거꾸로 가야 되면 원래 순리대로 갈 때는 곱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오면 나누기. 그래서 나누기 0.8. 80%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093만 7,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총 제조 원가에서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금액을 빼고 나면 재료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재료비는 531만 2,5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7번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주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은전자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른 단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했고요. 이 문제 8번도 반드시 맞추셔야지 되는. 그럼 선입선출법은 우리 식이 어떻게 돼요? 식. 제 방식이에요. 자, 말, 성, 빼, 초, 말, 기. 이렇게 계산을 순리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가는 전공정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무조건 뭐 해라? 기말, 기초의 퍼센트를 계산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우리 기말 먼저. 기말의 수량은 600단위, 완성도는 50%. 그러니까 300개 곱하기 완성품 수량은 기초의 단기 중 4,000개를 새로 투입했으니까 거기서 기말 600개를 빼주시게 되면 완성품 수량은 3,900개. 다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기초 수량 500단위의 완성도 60%라 그랬으니까 300개. 다시 플러스 기말은 다시 300개. 분의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래서 단기 총 발생한 원가는 1,5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00, 300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그러면 13이니까 그러면 13 빼고 2 그럼 120만 원이 나오나요? 그럴 것 같네요. 1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식, 평균법의 식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세 가지가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는지에 따라 단일배분율법은 하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조간접비 하나로 보고 처리하는 방법.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는 예를 들어서 직접배분법, 고정원가는 상호배분법,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이중배분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호배분법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고려하는 거. 이것도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짜 3번이었습니다. 제조간접 원가 중 수도료에 대한 배부 기준은 각 부분의 수도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많이 쓴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고정 틀을 만들어 놓고 원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계산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초에 수립된 계획을 화폐 가치로 표시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표준원가가 이용된다. 네.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다. 네.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으며 제품 원가 계산과 회계 처리가 신속하다. 네. 나와 있는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간접 원가보다 직접 원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표준 원가의 유용성은 더 높아져요. 왜냐?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게 있고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원가는 우리가 직접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부분이 되고, 직접비의 대부분은 단가가 불변이에요. 단가의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간접비들. 그러니까 간접비는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 원가가 직접 원가의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비중이 더 크면 더 효율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변수가 더 많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 세법상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그래도 1번이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1번 정답입니다. 외국 법인에 국내 지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니는 사람이 미국 출장 갔었어요. 미국 현지 근무를 했어요. 현지 근무를 하다가 다시 본사로 들어왔어요. 이러면 퇴사한 거 아니죠. 그렇죠? 퇴사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직원이랑 임원, 상근, 비상근 이렇게 위치의 변동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현재 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직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세법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은 당연히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고, 자,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맞죠? 이거 암기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예정고지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당연히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차감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이건 법인세. 법인세는 분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분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는 분납이 없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사망한 경우 1월 1일서부터 사망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법은 무조건 언제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사망과 출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은 사망일까지, 출국도 출국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헷갈려서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양가족을 따져야 돼. 부양가족이 되려면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국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부양가족을 따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26년 2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공급가액 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잘못 발급된 것을 7월 5일 신고를 위해 검토하던 중 발견하였대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겠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필요적 기재 착오 정정이죠. 그래서 착오 정정. 착오 정정에 해당한다. 그럼 착오 정정은 우리 무조건 몇 매? 2매를 발급할 수밖에 없죠. 2매를. 왜냐하면 처음에 최초 발행분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음의 숫자로 발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수정된 것을 발급해야겠죠. 수정된 것을 발급.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하나 발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걸 플러스로 또 발행을 하나를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짜리를 하나를 끊고 그리고 다시 50만 원짜리를 새롭게 발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 글씨를 작성을 해서 발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조특법을 우리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 된다. 중고품 및 금융리스는 제외하며 운용리스는 공제 대상 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고품과 운용리스는 제외하고 금융리스는 공제 대상 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차량 및 운반구는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는 공제 대상 자산에 속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량 이거는 제외예요. 그런데 운수업은 이걸 가지고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업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은 당연히 차량을 공제 대상 자산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고요. 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일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실무에서는 우리가 찾아보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조금 난감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자, 문제를 다시 거꾸로 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4번 맞추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13번도 맞추셔야지 되고, 12번도 맞추셔야지 되고, 11번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조금, 그 다음에 10번도 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그 다음 9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또 7번, 그 다음에 6번, 5번, 4번, 뭐 3번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2번, 1번. 네. 그러면 11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항상 조금 쉽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합격선에 쉽게 간다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입선출법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라고 핵심만 딱 찾아보시면 제 요약 정리 문제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암기하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다 하지 마시고 쉽게 풀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의 저는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성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